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조간 신문의 일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어제 정부가 초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의 규제 폭탄이 떨어졌다고 표현을 했고요. 거래 절벽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집값이 약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법인세를 3%포인트 올리고 R&D 세금의 혜택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기를 죽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북핵 문제를 좀 일면에 실었는데요. 전쟁과 대화 둘 다 꺼내놓고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이라는 제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을 두고 보느니 전쟁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무장관은 어느 시점에서는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 상반된 얘기가 대통령과 장관 입에서 나왔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태풍 노루가 한반도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쯤이면은 제주도를 비롯해서 남부 지역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기상청은 주말까지요, 이 태풍의 방향에 대해서 좀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평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관병 갑질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군 인권센터에서는 계속적으로요,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밥도 해내라. 대장의 부인이 저렇게 했다는 건데, 글쎄요, 사실관계는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김영남 전 국회의원,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가 초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일단은 윤영걸 대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렇죠. 뭐 3중 자물쇠를 세웠잖아요. 세금, 대출, 청약, 네. 세 군데에서 꽁꽁 매놨으니까 당분간은 시장을,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기절시킨다고 그럴까요? 아,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종부세, 노무현 대통령 때 종합부동산세 그것만 빼놓고 다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강력 대책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어서 거래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약간의 뭐 매물도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근본적인 거는 지금 세계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예, 세계 부동산이 또 오르고 있고, 또 저금리로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또 강남이나 이런 데 집값이 많이 오른 데는 공급이 부족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보이고, 투기 세력이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정의감에 사로잡힌 대책.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거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김현미 장관이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데 한편에서는 아파트를 사재기 한다. 예. 그건 문제가 많긴 많죠. 많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 투기 대책으로서는 그게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어제 휴가 중이었는데도 급히 올라와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는 선언이자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어제 매일경제가 그 어제 대책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 10명에 대해서 쭉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기 효과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봤는데, 장기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만 빼고 전부 효과가 없다라고 봤어요. 고정환 원장,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효과가 있죠. 예. 앞서 우리 윤영걸 대표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강남권에 하루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에 보니까 1, 2천만 원 떨어진 그러한 매물도 좀 나오기 시작했다. 벌써요? 그러니까 시장 예. 반응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역대급 최고 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인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나 이 금융 규제가 동시에 중복 지금 규제가 동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시장에 주는 충격은 좀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저도 오늘 매일경제 전문가 중에 이제 의견을 예. 냈습니다만 이번 대책은 시장에 주는 충격,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의 내용, 수단이나 강도로 보건대 역대급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메가톤급이다. 그런 만큼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도 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그 윤 대표님께서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집값이 오른 배경과 근본 원인이 이 투기 수요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시각과 정부의 시각과의 미스매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가장 이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때문에 세계적인 집값이 많이 올랐고 예. 또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많이 투입이 되었고 또 그다음에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자금으로 장기 투자자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5년 이상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갭 투자들이라든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도 개입이 된 건 맞죠. 한 예. 30-40%. 그런 면에서 단기적인 안정은 기대가 되지만 예. 그러나 4, 5년 후에는 오히려 과거의 학습 효과나 저희는 이걸 스프링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 뭡니까? 그러니까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 반동하는 힘이 커져서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더 크게 튀어오른다는 법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러한 규제 정책들이 나온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매물이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해서 오히려 집값이 급등했던 사례 이런 것들 때문에 중장기적인 약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집값을 잡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전문가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대책이 또 필요하겠네요. 예. 네, 내년 봄쯤에는 다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재상승, 재반등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그렇죠. 추가적인 조치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면 가장 확실한 대책이죠.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은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노무현 정권 때 시행해다가 중단됐던 초과이익 환수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내년부터 초과이익 환수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이 공급이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품의 가격을 세금으로 정부에서 단속으로 잡겠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역시 수요에 맞추는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공급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 정책의 실효성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밑에 기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 참여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노무현 정부 대책을 따라간 파리 대책이라고 좀 평가를 했는데 4년에 걸쳐 내놓은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보유세 인상 정도만 남았을 정도로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을 했다. 여기 보세요. 글쎄 이 부분을 좀 의식하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좀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온 대책이 결과적으로는 보유세는 건드리지 못하고 이제 양도소득세나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제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유세는 왜 못 건드리냐? 그럼 장기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을 텐데. 매물을 안 내놓고. 네, 현실적으로 이제 대출을 좀 끼고서 산 사람들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보유세 같은 것들을 못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과론적으로 보유세를 건드리게 되면 일가구, 그러니까 1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이번 그 대책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런 식의 만약에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는 것들이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년 4월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본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보유세도 결국은 건드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종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저항이 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아마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네, 보유세뿐만 아니라 이제 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가격 통제죠. 직접 좀 이런 부분도 좀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 남은 카드라고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DSR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이를 DTI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금융 규제 조치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남아 있다. 한 3가지 정도가
앞으로 남은 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월세 부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임차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것들을 규정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제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 중심으로 해서 좀 불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상가 건물 임대차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정책이 변경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쉽사리 바꾸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부터요. 재건축은 양도를 못하고 내년에는 이익 환수제 융단 폭격을 맞는다. 고정원 원장님,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이제 정부는 이제 이번에 초점이 재건축 재개발과 다주택의 포커싱,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다주택은 이제 투기 수요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 투기 수요를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일단 정부는 투기 수요로 보는 것 같아요. 실거주를 안 하면? 네. 그리고 2주택 이상이면 다주택자에 포함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전의 개념,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 사전에 보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가 예를 들면 투기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정부의 개념은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 잣대를 좀 들이댔다고 보여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고 이번에 이제 DTI, LTV가 투기 과열지구하고 투기 지역에 강화된 점이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과거의 경험을 보아도 세금이나 금융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돈을 빌려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입구죠.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굉장히 진입이 힘들어지게 되고 만약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 기대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걸 세금으로 대부분을 환수하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인데 2주택 지금은 6에서 40%가 우리가 이제 양도세 소득 세율이에요. 이게 이제 2주택자가 팔게 되면 50%. 50%. 네. 3주택자가 팔게 되면 60%. 그러니까 차익의 60% 많은 부분을 환수하겠다. 그게 내년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번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를 동시에 봉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혹시 이제 다주택자도 2주택이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새로 지금 혼란이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집을 사야 하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에 혼란에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2주택 이상인자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하나 팔아야 하나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이나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울 지역에 집을 많이 가진 분들은 좀 줄여가는 다운사이징 전략이 필요하다. 내년 3월 말까지 다행히 좀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이때 좀 줄이는 전략이 유리하고. 서울에 있는 저기는 좀 줄여라. 왜냐하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이 대부분이 지금 서울 됐죠. 투기 과열 전역이 돼 있고 또 11개의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양도세가 중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과거와 달리 이제 다른 투자 전략이 자산 운용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다만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단기 시세 목적이었다면 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좀 줄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니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실소유자의 경우에는 강남보다는 풍선 효과라고 그래서 수도권이 경기도와 인천이 집값이 좀 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역을 좀 거론하면 그런데 어쨌든 뭐 경기도 중에서도 실수요자가 많이 선호하는 광명이나 하남, 성남 고양 이런 지역들은 좀 관심을 가질만 하고 서울 지역 중에서도 투기 이 지역에 제외된 지역이 있어요. 11개 지역 외에 뭐 종로나 중구 예를 들면 동대문서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조언을 드리면 이런 지역들은 조금 덜 올랐거나 규제가 좀 덜하거나 실수요자가 선호할 만한 직주 근접의 환경을 가진 곳이라면 뭐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왜냐하면 정부가 의도하는 게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개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차라리 돈이 조금 아주 힘들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책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양도 소득세 비율을 좀 높이겠다는 게 하나이고 장기 보유한 그 주택에 대해서 그 공제하는 비율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가 두 번째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내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4월 1일 전에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그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공제만 조금 차감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3년 이상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낫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책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금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내년에 네. 지금 부담스러워질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 이제 조합원지의 양도를 지금 네. 못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지금 해놓은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지금 안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공급이 딸려서 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재개발 지금 하려고 하는 곳에서 나가서 어디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적으로 이게 그분들이 지금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내년 4월 이전까지 3월 말까지 양도세 더 내기 싫으면 빨리 팔아. 그 얘기죠. 기회는 네, 준다. 그렇죠. 예. 기회는 만 8개월 줄 테니까 출구 전략. 그 전에 빨리 팔고 나가 하는데 지금도 40%를 양도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4월부터는 2주택 이상은 50%, 3주택 이상은 60%를 내는데 예. 지금 40%도 양도세 내기 싫어서 강남 분들 돈 많은 사람들 안 판들어요. 근데 50%, 60%로 올린다고 놀래서 팔까요? 더 안 판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강남 분들의 재력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예. 그분들이 뭐 돈이 쪼들리는 사람 같으면 팔 때지만 알토란 같은 주택이나 소유 부동산은 함부로 팔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대책은 노태우 대통령 때가 제일 확실했어요. 예. 분당, 일산, 삼본, 평촌 네 개 신도시에서 왕창 때리니까 그 여파가 YS 정부까지 부동산은 철저하게 안정이 됐어요. 그 그게 이제 이후에는 공급을 늘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데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 공급 늘리는 수밖에. 그러니까 강남이 왜 오르느냐에 대해서 좀 분석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투기꾼이다는 지금 정부의 생각인데 네. 사회적인 경제적인 뭔가 이유가 뭔가 네. 거기 있는 사람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 좀 한 다음에 강남 못지않은 데를 공급을 왕창 늘려주는 거 그거가 최고 대책이지 양도세 실리 싶어서 올린다고 아이고 무서워하고 빠져나갈까요? 저는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니까 네. 소결론을 좀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표님이나 노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아까 팔아야 되나에 혼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이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제 아까 좀 시세 차익,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정말 투기 예. 수요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제 얘기는 앞으로 4, 5년 정도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쪽하고 다주택자들이 높은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 그렇죠. 부분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이나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의 취지, 과거의 노무현 정부를 보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초강력 대책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예, 이 지난 4년간의 주택 시장의 투자 환경과 이거는 매우 달라졌다라는 네. 거는 분명히 이번에 시그널이 초강력 시그널이 나온 거거든요. 이걸 이해해야 될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주택자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분이라면 정부가 이 출구 전략 기간을 줄 때 하는 것들이 자산 운용 전략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그렇겠죠. 거고 네. 다만 나의 여유 자금으로 이게 이제 2, 3년 단기 시세 차익이 아니라 예.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증여 상속을 예측한다거나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예.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아니라 5년과 10년간의 미래를 보고 지금 매입한 분들이라면 예. 보유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인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잘 고리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본인의 유리할 재정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감안해가지고 그러니까 결정을 투자의 해야 될것 목적과 자기의 자금력과 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략은 두 가지로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결론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드린 게 이 내용이죠. 세 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를 최고 62% 물어야 되고 1주택자는 2년을 살아야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3억 원 넘는 집을 매매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도 신고해야 된다. 요것도 추가적으로 된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거래 신고제가 이것도 이게 은근히 강력한 제도예요. 거래 과거에 신고제가? 저희가 현장에 보면 왜냐하면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건 자금 출처 조사와도 연결이 돼 있고요.
이 자금이 단순히 뭐 친척한테 빌리든지 대출을 받는지 이런 걸 돼 있고 또 여기 자금 조달 계획뿐만 아니라 예. 이게 뒤에 가서 이제 결국은 자금 출처 조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제 들통이 나게 돼 있고 예. 입주 계획도 밝혀야 돼요. 입주 계획? 계획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완공이 되었을 때 실제로 거주할 것인가가 주택을 매입할 때부터 계획서에 명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이 강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써서 내는 거죠. 아, 그럼요. 그게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15일 이내에 지금 60일 이내에 주택거래 신고가 돼 있는데 네.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되면 계약 후로부터 15일 이내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를 거기에 밝혀야 돼요. 그게 굉장히 그 절차도 좀 상당히 심리적 부담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뒤에 가서 보면 결국 투기 수요나 실입주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은근히 강력한 제도다라고 보여지죠. 예.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오늘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와 시장의 어떤 심대결 아니면 누가 세냐, 누가 이기냐 이런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뭐 오늘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세 인상 부분도 네. 우리나라 경제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전제 하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여기서 뺏어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좀 너무 단순하게 경제나 어떤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좀 걱정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환 원장님, 좀 네. 이번 대책 관련해가지고 좀 시청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거 있어요? 네, 어쨌든 뭐 투기와의 전쟁이다. 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 대자비,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대자비가 생각이 나죠. 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과거에 윤 대표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정부 정책이 대통령께서도 그때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자인을 했죠. 고백을 예. 했었는데 이번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 그때의 그래요? 실패가 교훈이 되고 이번에 나온 대책의 차이점을 보면 찔끔찔끔이 아니라 한꺼번에 지금 터져 나온 거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 얘기는 과거에 정책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고 그만큼 정교해졌고 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단기적인 시세 차익으로 투기 수요나 이런 것들은 좀 정말 차단이 될 것 같고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시장은 실수요자의 시장으로 재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아쉬운 점은 앞서 계속 나왔습니다만 투기 수요 때문에 이 집값이 급등한 것인가 이 원인과 해법의 미스매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정부가 좀 보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급 확대 정책. 예.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96%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은 98%, 105%가 적정한 주택 보급률이고 인구 1000명당 주택 수에 비해도 아직은 부족해요.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고 투기 수요 억제에만 이렇게 초점이 주어진다면 정책은 과거처럼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배려가 좀 부족해요. 네. 실수요조차도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이런 것들이 50%, 그렇죠. 지금 60%에서 LTV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20, 30대와 30, 40대가 최근에 주택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가능성이 높고 신혼부부이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장기적인 주거를 거주하고 있는 이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오히려 DTI LTV를 강화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가주택을 촉진하는 예.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이런 정책들이 함께 좀 보완돼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의 갑질이 군인권센터가요 추가적으로 좀 폭로를 한 내용이 있는데 관련 내용을요 좀 직접 들어보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공간 내에 호출벨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호출벨? 예, 집이 한 1, 2층으로 160평가량 되는데요.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한 개씩 호출벨이 붙어 있습니다. 공관 군무병사 한 명은 상시 전자 팔찌를 차고 있어야 되고요. 부부가 이 호출벨을 누르면 전자 팔찌 신호가 옵니다. 예. 그러면은 달려가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 물 떠와.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이런 식입니다. 무열 때는 부대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 작사가 모가가 많이 열린대요. 예. 그러니까 그 모가 누구 거죠?
국가 소유물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개인 소유가 아닌데 이걸 100개를 넘게 따게 해서 모가청을 만들게 합니다. 모가청을 만들어라. 네, 그 모가를 그 100개를 썰다 보면 손이 막 다 헐고 짓무르고 그거를 나중에 보관했다가 손님 오면 손님한테 선물 주고 자기들 먹고 비 오면은 비 오는 날도 감따기 하고요. 예. 감나무를 키우는데 공감병들에게 감을 따게 시키고요. 그 선물에서 곶감 만들어가지고 또 선물하는데 깜도 만들. 비 오는 날이면요. 이 감이 떨어질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한데요. 예. 일단 이 내용은 공감병으로 복무했다는 장병들의 이제 주장인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 주장들이 굉장히 신빙성이 좀 높아 보여 자세하고요. 그렇죠. 뭐 100% 뭐 아직은 뭐 지금 조사 단계니까 예.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정황이 그런 대로 다 좀 많이 나오는 정황 아니냐. 예. 예를 들면 뭐 전자 팔찌를 째워서 예. 또 수시로 호출 벨만 누르면 떼어오게 만들고 뭐 과일을 모과나무를 따서 그걸 청으로 만들게 하고 뭐 모든 갑질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갑질이 아니죠. 이거는 갑질보다 더 갑질이 어떻게 넘어서는 보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범죄죠. 범죄. 예. 자기 구역에서 거의 산업이처럼 아니 공감병을 작전 수행에 도움되도록 공간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거의 산업이처럼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부부가 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공동 정범이죠. 직무유기에다가 공동 정범이죠. 또 베란다에 말 안 넣는다고 1시간씩 가두기도 하고 한겨울에 예. 이런 거는 학대까지 학대에다가 예. 불법 구금에다가 뭐 여러 가지 범죄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정황 증거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자체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자체 감사로 끝날 게 아니라 바로 수사로 들어가 가지고 예.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지금 박찬주 작전사령관이 지금 이 전역 신청서 냈잖아요. 예. 전역 신청서 낸 거는 사표 내고서 그냥 끝내자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대로 끝내서 안 됩니다. 우리 군 기강 회의 이 53년에 종전 휴전하고 벌써 64년째 휴전 상태가 오면서 너무 많이 해이해진 거. 예. 일부 군인들의 일탈 이거는 엄히 잡아야 되고 또 많은 군인들은 또 지금도 성실하게 군 복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죠. 불철주야 잠 못 자고 성실하게 하는 투명하신 군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특히 예. 부인이 저렇게 갑질한 거, 부인이 저렇게 더 심하게 한 거, 이거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 김성수 평론가님 전자팔찌는 얘기해 주셨고요.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면박도 줬다고 하고 씻을 때까지 수건 들고 대기해라.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 상상도 할 수 없죠. 심지어 그 아들의 간식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전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전을 얼굴에 던졌다고 그러죠. 예,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았는데 과연 저런 소재를 어디서 얻나 그랬더니 이제 대장님의 사모님으로부터 얻었던 예. 것 같네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자행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이제 공관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이제 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군대 내에서 서열에 있어서 상관과 부하의 그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예. 더군다나 대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나의 생사 여탈권을 전부 다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공감병의 신분을 그대로 특히나 가족들이 악용해서 이런 노동의 착취를 갖다 했다고 하는 것은 네.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고요. 실제로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공감병들이 또 누군가에는 아주 소중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지휘관들의 역지사지가 교육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는 한 예. 병사들을 동료로 생각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냐? 군 감사라는 거는 저희가 뻔히 예상이 됩니다. 군 검찰도 글쎄요 제대로 할지 의문이고 형사 고발까지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풀어야 될까요? 뭐 제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법 감금 얘기도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또 직권남용 그 혐의를 사실은 이제 형사처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의 신분이 만약에 아직까지 이제 민간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예.
아직까지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군형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함부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역한 병사들의 경우에는 민간인이겠지만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는 군에 지금 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이제 그 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인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별도로 해가지고 일반 그 검사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하고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제가 저 사건을 담당한다면은 부인을 일반적으로 일반 형사적인 범죄자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에다 맡겨가지고는 제대로 이게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기본 상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찬주 사령관 같은 게 아직까지도 이제 사령관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군의 어떤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일종의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할권은 군 검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그러니까 전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단발적으로 뭐 어떤 개인의 악성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그럼 우리가 공감병이란 제도를 어떻게 뭐 바꿀 것이냐. 근데 또 진짜 공감병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방 사단의 사단장이 가족과 헤어져서 이제 부대 내에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 뭐 공감병이 좀 필요한 일을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회에 공감병을 아예 없앨 것이냐 아니면 뭐 좀 맞는 업무를 매뉴얼화해서 이러이러한 일은 공감병의 업무다라고 이제 특정을 해서 하고 그 외의 업무는 시키지 못하도록 어떤 제도 개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식의 문제가 크겠죠. 이 병사 사병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감병이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다 너도 나도 그쪽에 보내고 싶어하는 사실은 군대 내에서 병사들이 보기에는 좋은 훈련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편한 보직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인격적 모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분들이 하던 일을 뭐 민간인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인력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비용을 대겠다라는 건지 뭐 나라에서 대주겠다는 건지 개인이 대라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또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민간 뭐 대체 복무 제도를 뭐 하겠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얘기를 심도 깊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원점에서 진짜. 봤으면 좋겠어요. 공감병이 꼭 필요하냐? 왜 사단장은 공감병이 있어야 되냐? 그 부분도 좀 의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공관이라고 하는 데는 그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그 군의 어떤 자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걸 전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곳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지휘 서열 내에서 바로 이 상관의 부하로 이제 되는 순간, 뭐 아까 매뉴얼도 얘기했지만 매뉴얼이 그러니까 매뉴얼이 자기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상관이 시키는 게 명령인데 그거는 상관이 판단해서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뉴얼에 있는 것만 시켜야 된다는 거는 지휘권 자체를 갖다가 뭐 제한 두겠다는데 그런 게 군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상충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공관을 관리하는 다른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기구에 속해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이것이 그 지휘서열에서 바깥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민간인이 됐던 군이 됐던 직접 그 상관이 공감병의 위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갖다 직접 그 지휘하지 못하게끔 해야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옆에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기덕 감독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여배우의 피소를 당했어요. 유영희 변호사, 이 내용이 폭행하고 배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메비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어머니 역할로 나오기로 했었던 여배우 지금 이제 아마 그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여배우가 그 촬영을 하러 갔는데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 감독이 뺨을 때리고 또 예정이 없었던 배드신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그 지금 이제 피소가 된 상태인데 이 여배우 주장은
사실 이제 그 예정이 없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시켰기 때문에 강요다 그리고 폭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네. 김 감독 주장은 이미 그 영화의 내용, 그 대본을 먼저 당신이 보았고 그 대본에는 그런 내용이 당연히 줄을 이뤘었고 당신에게 있었다. 예정된 그런 행위였었기 때문에 그건 없었다. 두 번째로는 뺨을 때렸다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내가 당신을 직접 때리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 배우였던 그 조재현 씨가 아마 배우로 나오는 네. 것 같은데 조재현 씨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뺨을 이렇게 때려라는 식으로 손을 갖다 댄 적은 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뺨을 때린 적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있는데 지금 이 여배우는 어쨌든 2013년에 자기는 그래서 그 영화에서 하차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거기에 투입돼가지고 영화는 그대로 상영이 됐고 예. 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노조에 얘기를 했더니 노조에서 도와주어서 어제 검찰에 고소를 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는 이걸 일선 경찰로 내려보내지 않고 중앙지검에서 직접 형사 6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완전히 상반.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예. 김성수 의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여배우가 바로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영화 감독과 여배우 관계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바로 못하고 아예 배우를 그만뒀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덜어 있습니다. 영화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연극계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연출을 맡고 있는 분들이 대개의 경우는 그 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그 자기가 무슨 큰 힘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지만 실제로 해외 영화제에서 유수의 상을 받은 그런 감독이라고 하면 예.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외 영화제의 그 출품작의 배우로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영광이고 그 레드카펫을 밟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감독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영향력들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영향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또 해외 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되게 산업계, 영화 산업계에서도 신망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이분의 한마디가 사실은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배우의 경우에는 거의 생사여탈권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일들을 실제로 그 감독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여부는 좀 더 수사 등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영화계에서도 그렇고 연극계에서도 그렇고 예술계 내에 그 만연해 있는 문학계에서도 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시인이라든가 이미 등단해 있는 작가들이 지망생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예.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극계에는 어떤 게 또 문제가 되고 있냐면 학생이 연출해 놓은 작품을 교수가 뺏어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시간 강사인 평론가가 평론한 것에 대해서 이 정교수인 분들이 마음에 안 들다라고 해가지고 강사 자리를 뺏었다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든 갑질들이 사라져야만 진정한 창의적인 어떤 행동들 또 제대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일이 2013년 일이란 말이에요. 요즘 무고 사건도 워낙 많아가지고 4년 전 일을 지금에 와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예. 지금 문제는 증거가 과연 있겠느냐. 증거. 이 여배우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증인이라던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남아있을지가 가장 문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촬영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스태프 있었겠죠. 그분들의 네. 증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여배우가 그때 당시에 그만두고 나서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변호사하고 상담한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 변호사가 상담해준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상담 일지 같은 것들이 적혀져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덕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고 그분이 예. 영화계에서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스텝이나 이 관련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증언들이. 또 하나는 그분들이 제대로 증언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사건이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것이 이제 망각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이것을 제대로 그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배드신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같은 경우는 매우 애매합니다. 그 영화 대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이게 모자 관계를
그 모자관계 배드씬이 나오는 이런 영화거든요. 그럼 이제 원래 파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당연히 예상됐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 그 부분을 여배우가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차치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마도 폭행 하나만 남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폭행을 했냐 안 했냐 이 정도. 근데 뺨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미덕 감독이 처음에는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니다라고 다시 말을 정정했는데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게 밝혀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서를 띄었다거나 사진으로 동영상을 찍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마 없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비우스 영화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여배우는 아니고요. 이 여배우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관둔 사람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영근 대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면을 보면 폭행이긴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이 없는 자의 관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군 그 작전사령관 집에서 그 폭행하고 가두고 갑질한 거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맥은 좀 닿는 거죠. 여기는 또 영화에 몰입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아직은 뭐 본인은 김기덕 감독은 부인하는 거니까. 근데 이 영화 촬영하다가도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 무소불위의 제왕처럼 어떻게 보면 뺨도 때리고 영화 왜 몰입 안 해? 그 영화 자체도 또 굉장히 과격한 영화예요. 그 모자 간에 근친 상간을 하고 막 성기 절단을 하고 그래서 그 등급 논란도 굉장히 있었던 거잖아요. 논란이 국제 영화제 됐던 초청은 됐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고소한 여배우 대신 그 영화 배우로 나왔던 이은호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영화 촬영할 때 여의도 한복판에 가서 내가 빨가벗고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럴 정도로 영화 자체가 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몰입 안 한다고 해서 뺨을 때리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그런 측면은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이제 좀 바뀔 때도 그래야 될것 됐다. 같아요. 특히 학교 운동 선수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기업체도 그렇잖아요. 기업체도 회장이 막 그냥 운전사한테 저 폭행하고 하는 것도 지금도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그 인권, 아랫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거를 통체적으로 좀 바뀔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외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너무 강하고 예. 강한 사람한테는 또 약하고 비굴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해방 이후에 군사 정권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나쁜 문화로서 하나 자리 잡은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특검보까지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 또 강제 구인을 거부했다. 김용남 의원, 이 부분을 두고 좀 할 수 있는 거냐 못한 거냐 좀 논란이 있어요. 구인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어떤 그 유영력을 행사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가능하죠. 사실은 어제는 그냥 수사관들을 보낸 게 아니고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갔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이제 특검에 어떠한 출석을 요구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특검보가 직접 갔을 뿐이지 실제로 집행할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뭐 법률적으로는 구인장이 발부가 돼 있으니까요. 예. 가능한데 다만 이것은 법정의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재판은 소위 기소 내용을 보면 뇌물을 줬다는 내용이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용이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증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예. 합법적으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인으로 뭐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좀 무용한 절차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출석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말을 안 할 수 내용이거든요.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도 뭐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이것은 무용한 절차를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니 그렇게 어차피 자기 자신에게 증언 거부권이 있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나 증언 거부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예. 그런 말을 왜 안 하고 굳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느냐. 그리고 게다가 자기 재판에 대해서는 또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강제구인 하겠다라고 하니까 곧바로 자발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보면 본인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지금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던 것이고 예. 어차피 당시는 그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검찰에서
유형력을 행사해서 데려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다. 네. 왜냐하면 유형력 행사해서 정말 이렇게 팔을 잡아서 데리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모습이 결국 비춰졌을 때 누구에게 결국 더 유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한 복합적인 행동일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법원이 명령하는 걸 따르는 거는 재판에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런 게 박 전 대통령의 유불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런 행동을 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강제 구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에게 특별하게 더 불리하게 할 것도 없고 만약에 본인이 불구속 상태라고 한다면은 너 안 나오면 우리가 강제 인치도 할 수 있어라고 주장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 보아도 나는 여기 나가기 싫다. 그리고 나는 나가면서 괜히 내 자존심에 내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 남의 재판에 나가서 증언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용납하지 않는다. 예. 또 혹시라도 내가 다른 그 상대방이 질문하는 거 이재영 변호인이 질문하든 뭐 재판부가 질문하든 검찰이 질문하든 질문하는 것에 혹시라도 대답했을 경우에 나도 모르게 잘못된 혹은 나에게 불이익한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위험에 노출하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재임 중에 얼마나 법치주의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전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자기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지지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예. 정말 한때는 대통령으로 존경하고 또한 표를 던졌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처로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그 일정한 그 원칙과 룰을 세워나가는 그런 그 일을 해야 되는 예. 그 지도자급의 인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그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까지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또 나라에 대한 충성을 갖다가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인가 생각이 되면 자괴감이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좀 리포트로 보겠습니다.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요. 몰래 들어와서 금품을 훔친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금은방 진열대 뒤로 기어 들어갑니다.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곧바로 진열장을 열어 귀금속을 몰래 빼냅니다. 다른 손님들이 오가고 맞은편 가게에도 여러 사람이 보이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범행을 끝낸 이 남성은 다시 살금살금 기어서 도망갑니다.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혼자 있으니까 옆에 다른 누군가 있으면 하여튼 김치를 넣으면 되지. 피해를 당한 매장은 계산대 바로 앞에 있던 곳입니다. 손님들이 많은 일요일 낮 시간이었지만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마트에서도 진열장의 휴대전화를 있는 대로 가방에 주워 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온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근로자. 지난 한 달 동안 마트 3곳을 돌며 6천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하루 전날 이제 자기가 와서 보고 종업원이 이제 자리를 비운 시간을 자기가 확인을 했습니다. 범행 30분 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보고 종업원이 나가는 사이에. 경찰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확인 중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도로에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면요. 짐을 너무 많이 실은 오토바이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적재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지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웅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짐을 한가득 싣고 도로를 달립니다. 옷감을 옆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주행하는 것은 물론 기다란 목재를 위태롭게 매단 오토바이도 눈에 띕니다. 위험해 항상 조금 지르면은 짐을 가득 실은 오토바이가 옆을 지날 때마다 보행자들은 아찔하게까지 합니다. 또 오토바이 킥 배달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부피가 커서 이렇게 다가올 때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현행법상 오토바이의 적재 용량은 지상으로부터 높이 2m, 적재 장치로부터 길이 30cm까지로 제한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배달을 준비 중인 오토바이입니다. 옷감이 짐칸으로부터
30cm 이상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런데도 오토바이 적재 용량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화물 적재 조치 그거 관련해서는 단속을 한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짐을 잔뜩 실은 오토바이들의 아찔한 주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웅입니다. 지난 1일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가수 아이유 씨를 언급하며 성적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해당 발언 후 이 진행자는 마치 실수인 마냥 당황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의도된 발언이다. 왜 자꾸 아이유를 건드리냐, 관심받고 싶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진행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아이유 씨를 대상으로 한 수위 높은 성적 발언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도를 넘은 일이 계속되자 아이유 씨 측은 선처 없이 법적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는데요. 또다시 비슷한 사태가 불거진 만큼 아이유 씨 측은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제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65년 내조 마치는 여왕의 남편. 유영걸 대표 필립공 얘기인데 네. 무려 지금 나이가 96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 70주년이 넘었고요. 네. 예. 1939년에 만났대요. 예. 저 해군 그 회사 뭐 이쪽 하면서 해군 복무하면서 만났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공주 시절에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서 이게 만난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한 거죠. 근데 하여튼 뭐 대단하신 거고 이분이 그 여왕의 남편이 예. 남들은 화려하게 뭐 잘 살았다고 하지만 예.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왕이 걸어가는데 여왕 항상 뒤따라서 걸어가야 되고 여왕의 신하예요. 여왕이 취임할 때 맨 먼저 대관식에서 맨 먼저 충성서약을 한 제1호 신하로 살았어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왕과 왕 남편이 남복이는 화려해도 필립공이 저는 우리 일반 부부한테도 굉장히 가르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감성, 측은지심. 어떻게 보면 여왕이지만 그 여왕의 필요 조건에 필립공이 평생을 맞춰서 사는 거죠. 네, 자기 나름대로 끌지 않고 측은지심, 감성을 그 필요 충분 조건에 여왕의 필요 충분 조건에 항상 맞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면 맞장구 쳐주고 늘 옆에 하여튼 친구처럼 그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점에서 우리 일반 부부들도 필립공한테 나중에 나이 먹어서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필립공의 그 집에서 그 건강한 처세술 이런 건 좀 배워달 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아들 찰스 황태자는 나이가 70이 가까이 된 60대 후반인데 아직도 황태자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직도 황태자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카리스마 리더십이 거의 90세가 다 됐거든요. 하여튼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영국 사회 전체가 그 여왕이나 부군을 상당히 아직도 존중해주는, 존경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존중해주는 그런 면은 상당히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담입니다만 그 지금 필립공이 지금 은퇴를 하신다고 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도 지금 91살이에요. 이게 아마 만 나이로 이러신 것 같은데 참 장수하는 집안이에요. 보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조지 6세의 부인이었던 이제 여왕도 2001년도에 만 나이로 101세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가 우리 나이로 10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도 지금 91이신데 아마 100살은 충분히 넘기지 않을까 싶고 지금 찰스 황태자가 나이 70에 아직도 왕세자인데 이게 80 넘어서까지 황세자를 할 거를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 장수 집안이에요. 노영희 교수님 여기 보면은 여왕을 실망시키지 않는 게 내 의무 이 신조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뭐 서로 간의 부부라면 누구나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는 의무를 가지고 살겠죠. 근데 필립공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조심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원래 그리스 왕족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왕정이 폐지가 되면서 사실은 추방이 됐죠. 그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영국에 이제 그 해군에 들어가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18살 때 본인이 이 여왕을 13살 때 만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의 로맨스가 시작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결혼 70주년까지 이제 맞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저는
이 두 부부의 금술도 좋지만 이제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이제 그 취해야 될 그런 위치나 신분이나 행동이 무엇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여왕님 남편이 은퇴하면 여왕님도 좀 은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는지도 궁금해요. 그냥 무작정 계속 하는지도요. 예, 알겠습니다. 영화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어제 김수현 평론가 택시 운전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영화를 두고도 조금 논란이 좀 있나 봐요. 예, 그렇죠. 지금 뭐 특히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메신저 방, 이 방에서는 계속 이 택시 운전사는 좌파 영화다.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그 좌파 영화를 자꾸 만드는 그런 회사들 뭐 거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는 불매를 갖다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래서 택시 운전사의 평점도 지금 테러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최하점들을 막 일부러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좌파 선동 영화다. 광주를 다루고 있는 그 영화들이 도대체 몇 개나 더 나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갖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 택시 운전사의 그 시점은 광주 바깥에서 광주를 관찰하는 시점이고 그러면서 안에서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과 공감을 하게끔 하는 그런 그 전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나왔던 광주 영화는 좀 궤가 다르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광주라고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상처는 지속적으로 영화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독일에서 그 나치가 벌였던 그런 잔혹한 그런 비극들, 뭐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영화되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사실을 갖다가 그 확인하고 그 묻혀져 있는 그런 진실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당연히 광주도 그렇고 우리의 그 6.25 전쟁도 그렇고 상흔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는 뭐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오히려 전체의 상처들이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면을요, 이 한 면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요, 혁신선언문을 발표를 하면서 신보수주의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948년에 건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로 했는데 촛불 집회를 부정했다는 논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들어보고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 귀족 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 김용남 의원이 어제 이 선언문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는 이제 뭐 그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어제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자유한국당은 우파 정당이고 시장 중심을 하는 시장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당인데 시장주의는 사실은 이게 유연성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보수주의, 신보수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보수주의라는 게 프랑스 혁명 때 왕정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이제 뭐 거기서 나온 이론에 근거를 한 건데 어떤 그 빠른 변화 내지는 좀 유연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주의하고 보수주의가 과연 맞는 개념이냐 요거는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민 중심 경제 다 좋은 말인데 기본적인 어떤 그 관념 내진 철학에서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혁신위원회 혁신선언문이라서 제가 보기엔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념과 이념적 정리에 좀 치중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뭐 새로 혁신위원이 작업을 해서 발표하면은 뭔가 하나라도 이거는 좀 달라지겠지 하는데 그냥 보수주의에다 앞에다가 신자 하나 크게 하나 쓴 거 신 하나 붙인 거 빼놓으면은 뭐가 있겠느냐. 물론 뭐 새로 움직이고 새로 변신하려는 그 노력은 뭐 평가해 줘야 되죠. 하지만은 새로운 게 좀 너무 좀 보이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이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실망한 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많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너무 그 밀접한 관계로 책임에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좀 얘기도 없고 또 촛불에 대해서도 또 집회에 대해서도 또 광장 민주주의라고 해서 좀 폄훼 좀 한 그 좀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동안에 또 홍준표 대표가 했던 얘기들을 대부분 그대로 좀 한 얘기 아니냐. 그리고 또 혁신위원 내부에서도 그 유동열 혁신위원인가요? 그분이 사퇴했어요. 보수주의는 시장이 우선인데 웬 서민경제냐 해가지고 사퇴를 해서 이 혁신위원이 신보수주의 선언한 자체도 아직도 좀 일사불란하게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는 과거와 끊겠다 이게 아니고 뭐가 달라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회의가 좀 많이 나오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정말 달라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념과 가치에 초점을 둔 성명이었지만 이 선언에는 꽤 그 논란을 많이 담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1948년에 그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그런 데서 출발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3.1운동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임시 정부의 정통성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통성은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전문만 놓고 봐서는 48년 건국서부터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다라고 명토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 그리고 또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사실은 그 오해가 있을 만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 광장 민주주의를 배격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두 개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선택지를 마치 대의제 민주주의가 옳은 이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이 부분은 이제 정치학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잘못된 개념의 정리다라고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민주주의의 방식을 놓고 그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놓고 옳고 그름을 얘기한 것 자체는 두고두고 또한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김성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00% 동의할 수 없는 그러니까 100%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일단 건국절 논란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다 보면 뭐 이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다른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 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조금 관심입니다. 이 밑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당대표 출마 넣고 심야 연쇄 회동. 노영희 변호사님 일단 좀 당대표 출마에 방점은 찍히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의견은 들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히 본인의 의사를 밝힌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는데 그 전에 계속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제 당내에서도 본인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따독거리는 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명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 당위성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해줘야지 이게 나가도 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가 않았고 또 더 중요한 그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 확인이, 그러니까 일처리가 정확히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에 정말 머리 자르기가 제대로 된 거냐 안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도 조금 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또다시 당대표를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냐 이런 얘기도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그동안 움직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롭게 그동안의 그 세력들을 조금 규합하고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정동영이라든가 아니면 천정배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쪽 사람들의 그런 이제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당을 재정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 있었던 것인데 만약에 안 대표가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안 전 대표가 나가겠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모든 것이 또다시 안 전 대표 중심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당이라고 하는 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혼란도 사실은 좀 아직까지 또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서로가 얘기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전 대표가 나가는 거는 원하지 않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인데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당이 너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가서 좀 추스리지 않으면 당이 좀 너무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난 나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당위나 명분 같은 것들을 지금 등에 업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것이 좀 불안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국민의당의 창업자다, 창업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본인이 작년 6월에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지가 1년 2개월 됐거든요. 그동안에 보니까 새 정권 들어와서도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지금 좋은 소리를 못 듣잖아요. 일각에서는 호남에 기반을 둔 뭐 민주당 이중대라는 또 비판까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다. 이거를 당을 좀 추스려야겠다. 중도 노선을 하되 강한 선명성을 가진 야당으로 다시 좀 태어나야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발로 아니냐. 물론 여러 가지 비난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위기의식이 내가 창업자니까 내가 당을 제 궤도로 좀 만들어 놓겠다. 이런 위기의식 발로니까 여러 가지 뭐 비판도 많고 뭐 하지만은 그런 점은 좀 우리가 좀 이해해 줄 만은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건 명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그 공천권이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그 대표 측에 있는 인사들은 그 안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민주당서부터 오신 그 또 호남 출신의 그런 분들은 지금 이 기회에 정확하게 그 호남에서의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확인하고 싶겠죠. 근데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라고 보는데요. 박지원 대표가 했던 말을 조금 변형시켜 말하면 이렇게 둘이 싸우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벌써부터 자숙을 끝내고 나오는 모양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좋지 않고 부담만 가게 될 것이고 이후에 5년 뒤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안 대표가 안 나오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천권을 또 그 호남 측에서 전부 가져간다고 하면 당연히 당은 또 구렁텅이로 빠지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명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새 대표가 이제 이해운 대표죠. 근데 당내에서는요. 잇따라 당직자들이 사퇴하고 수석 대변인 정책위 의장 그만두고 서울시당 위원장도 사의를 표명을 했다. 김용남 의원님, 바른정당 내에서 좀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바른정당은 우리나라 정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요. 정당이 정책이나 이념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거는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그렇고 국민의당도 방금 얘기 나왔습니다만 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당이 정말 정당다워지려면 정책과 이념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뭐 50년이든 100년이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중심 정당이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뭐 유력했던 대권 주자가 없어지면 당명이 바뀌고 또 뭐 우르르 헤쳐모여갖고 다시 만들어져요. 근데 바른정당의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바른정당이 역시 의석 20석의 소규모 정당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북한이 얘기하는 전군의 현대화처럼 전 의원의 간부화예요. 그러니까 뭐 20석이지만 원내대표도 있어야 되고 사무총장도 있어야 되고 정책위 의장도 있어야 되고 수석 대변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이 돌아가면서 주요 당직을 다 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딴 사태가 있습니다만 남은 의원들도 이게 뭐 어떻게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당직 인선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3일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